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이 시간쯤이면은 아마 오전에 또는 점심 때 이제 친척들, 친지분들 방문할 거 다 하고 아마 쉬시고 있지 않을까. 그 틈을 이용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하실 때 엘리엇 TV 보시라고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립니다. 네, 저도 오늘 건강하게 먹고 잘 쉬고 있습니다. 네. 제목 댓글과 신문 기사를 가지고 오늘 영상을 만듭니다. 영끌 빚폭탄 떠하는 3040 이러다 영털 벼락 빚거지 된다 쏟아지는 경고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전에 제가 이렇게 오늘 방송할 걸 미리 한번 이렇게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방송을 이렇게 요 정도 할 거니까 뭐 댓글도 있고 차트도 있고 뭐 썸네일도 있고 그러네요. 자, 먼저 댓글을 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초님 한국경제 댓글 써주셨어요. 한국경제 영끌 빚폭탄 떠하는 3040 이러다 큰일 난다 쏟아지는 경고. 이제 요 댓글을 보고 제가 비슷한 댓글을 좀 묶어서 같이 소개도 시켜드릴 겸 또 차트도 업데이트할 겸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수부타이님, 우리나라 언론들 참 한심해도 너무 한심하네요. 지금까지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기레기 살펴본 국민운동본부 발족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수부타이님, 네, 그레요네님, 필명 그레요네님께서 안유아 개인적으로 거품이 많은 여자입니다. 이게 어떤 영상이나 완커 1위 완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영상 올렸던 거기에 따른 댓글이네요. 과거 수년간 계속 중공시장 좋다고 나발을 불어댔는데 그 여자 말 들었으면 이번에 작살이 났을 겁니다. 주식으로 보면 초보 중에 초보 수준입니다. 중국 시장은 안 빠졌어요. 오히려 올랐어요. 홍콩 증시가 폭락해서 그렇지. 이런 사람이 중국통 전문가라고 떠받드는 걸 보면 우리나라 대중공 수준 참 한심해 보입니다. 그 사람은 공산당 대변인 같습니다. 공산당의 현실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유용하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안유아 그 전문가는 지금 그 중국 시장 좋다고 그랬는데 진짜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홍콩 시장이 망한 거지. 계속 아마 제 방송을 봐줬으면 그 홍콩 상해 증시는 좋았고 홍콩 증시는 나쁘고 이제 그게 분간이 될 텐데 아마 지금 하도 그 헝다가 어쩌느니 왕커가 어쩌느니 그게 다 홍콩 증시거든요. 상해 증시가 아니에요. 그거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한국경제 데이비드 초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가지고 또 이제 여러분께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일단 지금 상황이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그 보고서 719페이지짜리 2015년 가격으로 폭락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나마 그거라도 지키면 다행이다라고 되게 비관적인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 일단 요거 잘 생각해 보시고요.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있네요. 그리고 오늘 기사 한국경제신문 있잖아요. 그 기사에 나온 분이 하준경 교수예요. 하준경 교수. 하준경 교수는 제가 이거 6월 말쯤에 아마 이 영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준경 교수, 한양대 교수가 충격전망을 했고 7, 8월과 11월 달에 두 차례 금리 올린다. 그랬더니 다들 낮아버렸거든. 제가 8월 달에 올린다고 한 지 이틀 만에 하준경 교수가 기사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올해 올린다가 없었거든요. 진짜예요. 올해 다 내년이었단 말이에요. 빨라야 내년 그랬는데 하준경 교수가 7월, 8월 또는 한 번 또 11월. 근데 8월 달에 맞췄죠? 저도 맞췄단 말이에요. 하준경 교수가 신문에 나온 건 저보다 이틀 늦었어요. 제가 더 빨랐어요. 엘리엇 승, 박승. 네. 자, 기사 보겠습니다. 반가운 하준경 한양대 교수. 이거 저희가 그랬고 하하하 시리즈 했던 거 기억나세요?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알고 보니까 한국은행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 박승 총재랑도 그렇고 이지열 총재랑도 그렇고 다 한국은행의 어떤 서로의 네트워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식사라도 하든지 뭐 골프라도 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라 돌아가는 꼴 뭐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기사가 되게 길어요. 이게 1페이지고 이게 2페이지예요. 엄청 길죠? 이렇게 긴 기사 별로 많지 않아요. 자, 위에서부터 쭉 볼게요. 자, 제목 영끌 빚폭탄 떠하는 3040 이러다 큰일 난다 쏟아지는 경고 노경목의 미래노트 한국경제 기사예요. 제목 보니까 부제목 빚 제일 많은 세대 50대에서 30대로 바뀌었어요. 왜? 영끌했잖아요. 영끌. 원래는 전통적으로 50대가 빚이 제일 많아요. 왜냐면 돈을 많이 벌 때 빚을 많이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은퇴하면서 이제 그걸 갚기 시작한다고. 퇴직금으로도 갚고, 집 팔아서도 갚고, 그래갖고 50대가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30대부터 벌써부터 빚이 제일 많어. 이거 심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근데 문제는 50대가 판 집을 30대가 대출 얻어서 구입했대요. 딱 집금 시장을 정확히 분석한 거 아니에요? 하준경 교수?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면은 소비 여력이 장기적으로 감소한다. 내수 경기가 폭망한다. 왜? 빚 갚느라고 바쁘니까 먹고 놀러 갈 쓸 돈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여기 전세자금 대출, 주택담보 대출 좀 올라가는 거 딱 표지 사전으로 했잖아요. 자, 월급은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한 것, 자산은 투자로 불린다. 이게 지금 젊은이들 생각이래요. 옛날에는 월급으로 이렇게 저축을 했는데 지금은 월급은 이자 내고, 그러니까 이자 낼 돈만 내가 월급으로 감당하면 빚을 얼마든지 내도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제2금융권 대출까지 막 최대한 빌려서 아파트를 사라.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걱정입니다. 가계대출 정점이 50대에서 30대로 바뀌었대요. 하준경 교수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죠? 연구를 했는데 98년에는 45세가 피크였어. 또 2008년에는 또 55세 요 정도가, 그러니까 45세에서 55세, 여기 보면은 45세에서 55세까지가 보통 정점이었어요. 빚이 많은 게. 돈을 제일 많이 벌 때니까 빚도 제일 많지.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빚이 있나요? 돈 버는 게 없는데 빚을 어떻게 내? 또 노인 60, 70, 80대도 빚이 없어요. 왜? 아니, 벌질 않는데 뭐하러 그 이자를 어떻게 내? 그러니까 빚이 없지. 그 전에 갚았지. 그리고 여기 써있네요. 45세에서 55세는 생애를 통틀어 소득이 가장 많은 구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빚도 많이 냈지. 애들 학자금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뭐 직급도 뭐 부장, 뭐 차장, 부장, 이사 뭐 이렇게 돼가지고 월급도 많이 받고 연봉도 세잖아요. 그래갖고 2013년에 제일 마지막으로 조사한 게 5년 단위로 조사를 했는데 2013년에 55세일 때가 정점이었대요. 35세는 얼마 안 됐어.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요. 2013년 서울미 수도권 부동산 침체가 심각했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55세 되면 은퇴하거나 은퇴 준비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주택 매각이 계획되지 않아서 퇴직과 은퇴 등으로 그 빚이 좀 55세에서 좀 늘었대요. 이게 그러니까 빚을 갚을 여건이 안 됐던 거야. 왜냐면 집이 잘 안 팔려서. 왜냐면 2013년에 주가가 부동산이 제일 바닥일 때잖아요. 이거 손해 보고서 뭐 안 팔거나 아니면 매수세도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2019년 재작년에 보니까 35세에서 30대도 만만치가 않어. 야, 이 35세가 피크야. 하준경 교수 진짜 연구 진짜 잘하네. 근데 이렇게 이 35세가 제일 1등이 된 게 98년 조사 이래 처음이래, 처음. 그 다음 기사 볼게요. 기사가 길어요. 예. 그 다음에 근데 작년이랑 올해 안 봐도 비디오가 뭐냐면 20대와 30대의 연끌로 그 주택, 아파트 구입을 엄청 많이 했을 때기 때문에 그 꼭지점이 더더욱 왼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으로 예상된다. 맞죠? 지금 35세가 아니라 30대나 25세가 될 수도 있다니까. 나중에 이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이렇게 하락을 해가지고 올라 있으면 이자를 내도 기분이 좋지. 근데 자산이 하락했어 봐. 그러면 그거 생돈 내는 거라니까.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그리고 주택과 함께 빚도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데 문제는 하준경 교수가 연구한 바로는 뭐냐면요. 보세요. 집을 넘긴 50대, 그러니까 50대는 집을 팔았어. 그래서 당연히 팔므로 인해서 그걸 다시 사지 않는 한 대출금은 갚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빚이 줄지. 그죠? 부채 부담이 감소하고 또 일을 떠하는 30대, 그러니까 아파트를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대출 연끌했으니까 빚이 늘어났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왼쪽으로 자꾸 옮겨갔지. 결국 저출산 및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20, 30대가 빚 갚고 이러느라고 애 낳는 것보다 일단 자기 맞벌이 해야 되고 돈 모아야 되고 이러니까는 그런 여력이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인구 구조가 10대와 20대 인구는 더 급격히 줄어들어요. 그러면 지금 30대 또는 30대 전후가 산 아파트를 그 사람들이 40대, 50대 됐을 때 한 1, 20년 후에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사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줄 세대가 줄어든다니까. 10대와 20대가 인구가 더 급격히 줄어들어. 그러면 받아줄 세대가 없는 거야.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하여튼 그래서 집값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하준경 교수가 진짜 똑똑하고 연구 많이 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대 이전 실패래요. 심각하네.
그러면 30대의 부채 부담이 만성적인 소비 침체를 불러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내수 침체에다가 하여튼 경제 성장률 둔화되고 국가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국가가 약간 분위기가 다운된 거 있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뭐 조금 그러니까 팽창한 가계비제, 자산시장 침체가 맞물릴 때 아파트가 하락하면, 근데 박생 총재가 30년 하락한대, 미래에셋에서 20년 하락한대, 엘리엇은 8년 하락한대, 누가 맞든지 간에 큰일이라니까 2, 3년 후를 생각했을 때. 근데 옛날에는 버블 세븐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됐다면 2006년 상수 칠 때. 근데 이번에는 수도권 변두리랑 지방 도시까지 집값이 한꺼번에 다 올랐대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이, 옛날에는 버블 세븐 지역이 폭등하면서 그 사람들이 빚을 맞는데 지금은 시골, 뭐 지방, 도시 이런 데까지 다 빚을 내고 그래서 빚이 지금 막 1600조 넘는 누적 가계대출 규모도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자산 투자 열풍이 지나간 뒤 남은 가계대출이 불러올 경제 부작용에 대해 고민할 때다. 이게 지금 이거 똑같은 거예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내놓은 최근 자료죠. 719페이지짜리. 잘해야 2015년 가격을 지킬 수 있다 이거예요. 생각해봐요. 30년 빠지면, 20년 빠지면, 8년 빠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차트를 잠깐 먼저 보고, 차트를 보다가 댓글 보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섞어서 볼게요. 댓글만 쭉 읽으니까 사람들이 좀 지루한 것 같아. 댓글이 너무 많아갖고 저도 댓글 읽느라고 죽겠어 지금. 그래도 댓글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차트 볼게요. 제가 법인, 개인, 연끌, 2030, 벼락비거지 그런 걸 다 한꺼번에 차트에 든 게 요 차트예요. 자, 요 차트를 몇 개가 섞여 있는데, 마우스로 이걸 아는데 그냥 요 까만 마우스로 좀 할게요. 요 봉 차트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의 실질 거래 가격 지수예요. 그다음에 파란색은 국토부에서 서울 전체. 저는 시가총액 상위 100개, 국토부는 서울 전체.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나는데 제가 구한 100개 아파트가 더 세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여기 요 파란 막대기, 빨간 막대기는 법인이 개인한테 순매도했느냐, 순매수했느냐. 법인은 항상 뭐 20, 30채 뭐 나홀로 아파트 뭐 100세대 이런 것들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통적으로 매도가 더 많게 돼 있어요. 순매도가.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많죠. 매수와 매도의 차이가 진한 파란색이에요. 노란색과 하늘색은 매도고. 그거를 차이를 계산한 게 파란색. 그러니까 항상 매달 매도가 더 많지. 근데 어쩌다가 뭐 한 달 어쩌다가 삑살이 날 때 매수가 많은 달도 있긴 있어요. 그건 어쩌다가 한 번 있는 거야. 그런데 2016년부터 매수와 매도가 비슷해. 그러니까 요 빨간색 누적이 옆으로 기어. 매도와 매도가 거의 비슷하니까. 근데 매도가 항상 만들어서 파는데 신규로 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니까 순매수야, 순매수. 그러다가 2019년 초부터 급격하게 빨간색이 늘어나죠, 요거. 그게 순매수예요, 순매수. 만들어서 파는 거, 이거 파란 거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어. 근데 신규로 사는 게 엄청나다니까, 법인이. 그거의 누적 순매수가 빨간색이지. 이게 이때 뭐예요? 임대사업자 등록, 김현미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 놓으면 세금 혜택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이게 워낙 원활하니까 뭐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개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엄청 했단 말이야. 막 5째 10째 막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적 순매수가 이렇게 늘어나지. 그러다가 2020년 7월 달에 710 대책이 나오면서 법인들도 이제 대출, 그다음에 세제 혜택 이런 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사는 거는 거의 없어. 사질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노란색이 없잖아, 노란색이. 근데 파란색은 엄청 많어. 그러니까 누적 순매도가 뭐예요? 빨간색 이렇게 늘지. 이걸 누가 샀다고? 2030. 자, 여기서부터 확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거부터 볼게요. 위에 거부터 보면 요 연두색이죠, 연두색. 연두색이 4050이에요. 4050의 매입자 비중이에요. 보통 50% 이상이었어. 2017년, 18년 이때만 봐도. 그리고 2030은 30%가 안 됐어서 30%였어요. 당연하지. 4050이 돈이 많고 아파트를 살 때고 2030은 아직 아파트 살 때가 아니잖아요. 결혼하고서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전세 살다가 매수하거나 이러는데 30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데 막 아파트를 막 사는 거야. 연끌해가지고. 그래서 2019년부터 2030이 엄청 산 거야. 분홍색 엄청 산 거예요. 요게 40%거든요. 40%. 요거 40%인데 그리고 초록색은 4050은 엄청 파는 거야.
결국은 역전이 됐어. 지금은 2030이 더 샀어. 44%야. 그런데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빚이 는 거 보니까 LTI가 런 투 인컴,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데 30대가 53%야. 이거 엄청 늘었어, 이거. 40대나 50대는 안 늘었는데. 심각하다고, 이게.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죠, 이거? 이 안에 모든 게 답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압축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오늘 하는 자료는 전부 댓글만 빼놓고 다 올립니다. 저는 매일 올리니까 확대해서 요런 거, 요 차트, 이거 되게 세밀하고 좋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차트. 지금 금리 인상기란 말이에요. 금리 인상기. 여기 물가가 상승하고, 근데 이 금리 인상기 미국이 안 올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 인상한 거는 2010년 11년이죠. 요때 미국이 7년 동안 동결했는데 우리 물가가 올라가지고 금리 올렸을 때 아파트가 박살이 났다. 이때 유럽 재정위기랑 해가지고 음마 아파트 이때 버블세븐 이때 막 40%씩 빠지고 이럴 때란 말이야. 이때가 KB를 보면요 별로 안 빠진 거로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KB는 의미가 없다니까.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 실질 계약서 가지고 만든 차트가 이 차트예요. 그 다음 지금 여기 CPI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차트. 이제 댓글 읽을게요. 댓글 빨리 읽을게요. 그 대신 알란 스미스? 네, 아담 스미스가 아니라 알란 스미스래요. 중국 기업 한국 오피스텔 부동산 투자 많이 했을 듯. 그리고 한국 투자회사 보험 중국 부동산에 보험회사 중국 부동산에 투자 많이 했을 듯. 진짜 이게 걱정이라니까요. 숨겨져 있는 부채가 있을 수도 있어요. 2023년 부동산 폭락 온다고 하는데 항상 조금 더 일찍 22년 7월 초까지 최소 20% 빠짐. 그러면은 올해부터 벌써 빠져야 되지. 내년까지 20% 빠지죠. 7월달까지. 부동산 상승 유튜버들 잠수 예정. 잠수. 아유, 다 그리울 것 같아요. 나중에. 양반. 미래는 누구나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중국발 위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결국 미국 상황, 환율, 우리나라 금리 위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곧 지리한 수년간의 조정이 오겠죠. 갑작스런 금융위기, 부동산 폭락 등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그래도 되게 긍정적이네요. 바람의 그림자님. 그래서 현금을 폐지하고 CBDC 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자화폐. 인플레가 또다시 양적완화 해도 현찰 없는 사회의 시민들은 그냥 눈 뜨고 인플레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금도 거래 금지령 내리게 될 거예요. 이게 대공황 때 수출 금지, 금수 조치 했었죠? 폭락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폭락 안 한대요. 내년 되면 우리나라도 본격 현금 폐지를 추진할 겁니다. 막연히 폭락 기다리다 또 현금 비중 늘리고 기다리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어요. 여기 이제 온 건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네요. 이인희님, 영국은 가스 도매 가격 급등으로 가스 공개 업체들이 부도 직전으로 정부의 긴급 지원을 고려한답니다. BBC 뉴스.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가스 그래요? 좀 유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 뭐 가스도 올랐겠죠. 근데 유럽 같은 더 그런가 보네. 리치형님, 미국 주식시장 강세론자도 약세론자도 강달러로 방향 틀었다고 하고 거품 중에 거품이 채권 가격이라고 하는데 뒷글이 잘렸네요. 아깝네. 죄송합니다. 이거 뒷글이 잘렸네요.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안순홍님, 반가운 안순홍님. 한국 금융권이 리먼 파산에 물린 돈이 10조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성생명이 5천억이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험회사가 리먼에 물렸는데 지금 우리 헝다 이쪽에 중국 이쪽에 안 물렸을까 걱정이 있네요. G씨가 이명박 임기 전부터 차액거래 나불거리더니 취임 몇 달 만에 바로 쇼부겠죠. 쇼부가 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알려진 것은 일부이고 실제는 더 크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물린 금액이 원체 크다 보니 아예 회사를 인수해 버리자는 착상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차관까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업은행이 리먼 인수할 되기 전에 며칠 전에 불발됐죠?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 같아요. 음모론적인 거네요. 좀 일리가 있네요. 이미숙님, 제가 남편한테 엘리엇님 천재 같다고 했어요. 천재 엘리엇. 저는 들어봐도 어려워서 어리둥절하다 끝납니다. 그래도 끝까지 듣고 공부하려고 있어요.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천재. 천치 아니에요? 천치? 예. 리 제임스님, 오랜만이네요. 중국 대버블이, 잠시만요. 네, 목 좀 닫아둡니다. 물 한잔 했어요.
중국 대버블이 꺼져가는 것을 보며 한국의 부동산 불패론자들이 뭐라고 변명을 해가며 계속 폰지 사기를 쳐가려 할까요? 아니 잠수 탄다니까 나중에. 거기에 빠져 영끌하고 영털되고 벼락 비꺼지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없겠죠. 참고로 영털은 우리 엘리엇 TV의 구독자이신 회원님께서 창안하신 거고요. 벼락 비꺼지는 아니 영털은 제가 만든 거고요. 벼락 비꺼지는 회원님이 저작권 있습니다. 나중에 리지엠스님 저작권 한 번 쓸 때마다 20원씩이니까 나중에 모아서 갚으세요. 2천만원. 야, 우아하게님, 우리가 아는 투기 유튜버들은 여전히 폭동 외치고 있네요. 전쟁 나고 폐허가 돼도 개발 호재라며 가리떨걸요. 야, 폐허가 되면 개발 호재. 그러네. 올리브님, 우아하게님한테 이기주의 끝판왕들이죠. 지들은 싸게 사고 두세 배 오른 가격이 당연하다며 사라고 하는지 참 양심도 없어요. 크크크. 자, 미스터 강님. 그제 후원금 보낸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후원금. 저희 와이프한테, 저한테는 별 도움 안 되는데 우리 와이프한테 도움이 돼요. 와이프가 그냥 다 먹는지 뭐 맛있는 걸 사주는지 일단 후원금 감사하다고 항상 전해달래요. 저도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왔어요. 요즘 와이프가 며칠 전부터 이렇게 기분이 업돼가지고 저한테 잘해줘요. 그런데 여전히 각방 써요. 네, 저는 밤이 무서워서. 휴일인데도 방송에 엄청 열정적이시네요. 한편으론 대외적 상황이 워낙 긴박하니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쵸. 지금 부동산 얘기는 별로 할 거고, 지금 주식, 그 다음에 헝다, 증시, 이쪽이 좀 되게 민감하죠. 과거 테이퍼링 시기에 시장 동향을 스치듯 본 기억을 반추하면 금리 인상기보다 테이퍼링 시기에 크게 하락했다는 자료를 본 것 같네요. 그래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목요일 날, 이제, 첫 개장할 때, 그 달 새벽에 테이퍼링 발표하죠? 연준에서. 이틀 중에 마지막 날 발표하니까. 따라서 이번 케이스를 그대로 대입하면, 얼추 1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된다면, 11월 전후에 본격 자산시장의 폭락이 그려지고, 과거와 달리 대중들이 테이퍼링 시기에 폭락한다는 것을 사전 인지한다면, 그쵸? 이제 알 사람 다 알아요. 그보다 빠른 대략 10월 초부터도 성장이 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는 그 중간 합의 방식으로 10월에는 약간 하락, 이후 11월부터 대폭락의 단계적 충격도 그려볼 수 있는 듯합니다. 되게 합리적인 추론을 하시네요. 추가하면 과거 상승 시점에 대해 묘한 법칙 같은 게 있는가 하여 살펴보고 나름 가정론을 세워둔 게 있는데 공개는 뭐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 방송이 항상 경유포입니다. 그 공개 좀 해주세요. 예. 하여튼 포사님과 일주일. 호호님, 전 그냥 부동산 가격이 좀 내려갔으면 좋겠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듣기 시작했는데 점점 국가 부도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니 경제 위기니 전쟁이니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막막합니다. 에이,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너무 겁먹지 마세요. 허허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한테는 만약에 그 위기가 와도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생각도 없이 그냥 그 뒷일 감당 못할 정도로 뭐 노출돼 버리면 큰일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경계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부추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 가난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꿀꿀이족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엔 그랬어라는 이야기가 이젠 현재의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다 믿고 싶지 않고 다 맞진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머지않아 큰 파도가 올 것 같긴 하네요. 좀 불길한 마음은 드는데 그래도 좀 대비하는 차원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채업자님, 하이퍼 인플레면 리디노미네이션도 같이 올 수도요. 근데 지금 경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경기 안 좋은데 물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그 물가 오르는 정도가 일반적인 물가 오르는 게 아니라 하이퍼, 엄청나게 물가가 많이 오르고 옛날과 다른 초인플레 이런 얘기죠. 와, 오늘 소개된 댓글들은 진심 처음 들어봤네요. 정말 짱이에요. 그쵸? 우리 엘리엇 댓글은 진짜 어느 댓글이냐? 이거 헝다, 완커, 그 다음에 핑안, 이거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니까 댓글들 잘 보세요. 엘리엇은 별로 실력이 없는데 댓글 분들이 진짜 실력 있다니까. 김BK님, 엘리엇님은 환율을 걱정하시는데 저는 자꾸 방송에서 사모님을 언급하시는 엘리엇님이 더 걱정입니다. 유유유. 원명선님. 그러니까 후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와이프 이제 옛날에는 번쩍 들어서 침대 탁 던지고서 울통을 착 벗는 그 이덕화 그런 걸 했었는데 요즘엔 들지 못한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와이프 요즘 다이어트 해요. 네. 하여튼, 우리 와이프 걱정해 주시는 분 너무 많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채용님도 촌철살인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완다 헝다가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정리될 것이라는데 우리의 상황과 비교하면 부럽네요. 이게 부러워요?
삼성물산, 현대건설사는 사상 최대의 수익을 올리고 국민은 벼락거지, 전세난민 또는 벼락 빚거지가 되는 악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욕망의 무게로 무너질 때 상황을 통제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통제가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통제가 안 돼갖고 오히려 중국 공산당이 부럽다 이 얘기네요. 콤비니 거품이 무너질 때 자기는 임기 끝났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 내년 5월이 임기 말이니까 수습할 능력도 생각도 없는 분이 대통령이라고 앉아서 코로나 북한 이야기만 하면서 온갖 때 숟가락만 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섭섭하겠네. 수부타이님,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무능은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입니다. 타도 문재인이네. 이채용님, 엘리언님의 MB스타 100, 그러니까 이거 시가총액 상위 100개 아파트예요. 1파 상승 꼭지시에 91년도 노태우 대통령 때는 불로소득 엄단이라는 신문기사를 볼 수 있었지만 3파 김대중 노무현 때 대통령 때 이거는 이제 버블 세븐 2006년 말 2007년 초 그때와 5파 지금 5파 상승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런 기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3파 5파 정부들은 아파트 가격 우상향을 만들고 거기에 올라탔습니다. 세금 엄청 걷었죠. 시장의 욕망에 올라타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키웠습니다. 결국 미친 자산 버블이 실물 경제의 목을 조르는 공동체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가 더 오히려 더 낫을 수가 있다는 얘기네. 공동부유, 시진핑의 정권 연장 시도, 부채 축소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 유도 등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현상을 타산지석 삼아 정부의 공공성 회복, 국민에 대한 두려움 자각, 버블 붕괴 선제적 대응 등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채영님이 그래도 나라 걱정하는 마음이 엄청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포상일가 일주일. 네. 수부타이님,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현 정부의 그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들짐승이 애 낳기를 기다리는 것 같들요. 차라리 돌장승. 어쩌니 들짐승은 애 낳을 수 있지, 새끼 낳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돌장승은 돌멩이가 어떻게 애를 낳아. 차라리 엘님 앞장 세우고 우리 채널 고수님들이 청와대랑 정부청사 접수하는데 접수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이거 국정원에 잡혀가요. 이거 전에 진보당인가 정의당이었나 있잖아요. 진보당 거기서 무슨 통신시설 장악 이거 해갖고 그 당이 해체됐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명령 내려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엘리엇 유튜브 해산명령 내린다니까. 청와대랑 정부청사 접수하라면 이거 그 수괴가 누구냐 그러면 엘림이다. 엘림. 아까 방송했는데 앨런 미 재무장관. 엘친도 있다. 엘친. 여러분들 우리가 치고 달리기 우리 도루할 때 야구에서 치고 달리기 있죠. 번트하고 달리는 거 그게 옐친이랑 옐런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소련의 옐친이랑 고르바초프 다음에 옐친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의 미 재무부 장관 옐런, 옐친 옐런, 그렇죠? 치고 달리기 재미없다. 수부타이님, 봉생삼자님, 훔친 대통령직으로 선제적 타격감이 좋은데 금리도 올리고 대출 규제도 강하고. 우리 이거 엘리어트 비가 완전히 무슨 반역의 세력이 되는 거네. 문재인 기다려라 이제 이거네요. 자. 이제 차트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여러 번 본 거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이건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금융 취약성 지수가 IMF 때를 100으로 놨을 때 지금 카드 사태 때 69고 그다음에 서프라임 때 73인데 지금 거의 근처에 와갖고 아마 이건 1분기까지인데 2분기, 3분기, 9월달까지 하면요 거의 70 왔을 거야 진짜 내가 봐도. 위험하다는 얘기. 그런데 여기서 영끌한 사람들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030 오늘 환경에서 경고성 기사가 나왔죠. 하준경 교수 얘기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8년도 그 고점과 지금 그 고점인데 이건 1분기 거거든요. 분명히 2, 3분기에 더 올랐을 거야. 그만큼 구입 부담 이 큰 상태에서 빚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부담이 클 때는 안 사야 되는데. 그리고 5분위 배율, 퀀타일 쉐어 레이쇼, 하위 20%의 아파트 가격과 상위 20%의 아파트 가격의 배율이 4점 몇 배였는데 지금 8.8배로 올랐다고요. 근데 과거에도 8.8배가 상투였다고 이게. 그리고 지금 그 고점까지 왔다는 거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 얘기 있고요. 좀 경각심 가지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국민은행에서 중위소득 중위가격 하면 18년 얘기 나왔죠. 18년. 근데 2009년밖에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과거 데이터 가지고 만들었는데 91년이 당연히 9.5년, IMF 때 4.2년,
그 다음에 버블 세븐 때 13.3년, 그 다음에 2013년 박근혜 바닥일 때 7.5년, 지금 6년, 아니 16년. 이렇게 역사상 가장 비싼, 그리고 이제 지금 아파트 살려면 연봉에 비해서 이렇게 배율이 높을 때 이때 꼭 연끌을 해야겠냐. 꼭 빚거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베리언스 바운드 테스트, 전세 가격의 표준 편차와 매매가의 표준 편차의 배율을 비교해갖고 지금 버블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버블이 해소되고 나면 폭락이 온다. 과거에도 그랬다. 그 얘기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인구 통계학적으로 91년, 15년 전이 30년 전인 91년에 일본의 상황이 버블 무너질 때 보면은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가계부채 민간 기업부채 합쳐서 210%가 됐을 때 잃어버린 20년이 시작이 됐다.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이 15년 전에 2007년도 전후에 미국의 생산 가능 인구 줄고 그때는 이제 가계부채가 100%가 된 거. 그다음에 스페인도 기업부채, 가계부채 합쳐서 민간 신용이 207% 나중에 228%까지 갔어요. 226%까지 생산 가능 인구 줄고. 즉 30년 전에 일본과 15년 전에 미국, 스페인의 과정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생산 가능 인구 줄죠. 가계부채 106%, 기업부채 110% 합쳐서 220% 가까이 되는 그러면서 생산 가능성이 주는 거 되게 위험하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으로 봤을 때 5년 연속 상승한 대통령이 없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년차 상승 중인데 아직 내년 5월까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한 5년 차에 한 3개월 정도 더 추가적으로 오르는데 나머지 9개월 동안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엘리어트 파동에서 제가 엘리어트 파동론을 추구하는 채널이니까 우리나라 60년의 아파트 실거래가 상위 100개 아파트 기준으로 만든 걸 보면 노태우 때 1파가 끝났고요. 1파가 끝나고 IMF 때 2파 조정됐고요. 버블 세븐 때 3파가 끝나고 서프라임으로 이후에 4파가 조정 끝나고 지금 5파가 끝났는데 이게 지금 8.7년 걸렸다. 근데 버블 세븐 때가 아니라 8.5년 걸렸다. 기간이 비슷하다. 그리고 지금 고점의 패턴은 뭐 다른 지표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고점 패턴은 3파의 고점보다는 1파의 고점과 상당히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 빠지면 저는 8년 조정을 한다고 보는데 미래에셋은 20년, 박승종계는 30년 하락하니까 젊은이들 연끌어서 비투 사지 마시오 라는 거를 남겼습니다. 그 얘기가 이겁니다. 박승종계가 7월 달에 인터뷰할 때 올해 2번 올린다. 금리. 그리고 3년 내 3%까지 급등할 것이다. 연끌하지 마시오라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진짜 8월 달에 한번 올렸어요. 진짜 잘 맞춘 거죠. 그리고 아파트가 30년 동안 하락한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미래에셋에서 향후 20년 동안 피크 아웃 3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20년 동안 하락한다는 분석 센터장이 뭐랄까 기고문 했던 게 있고요. 일본의 과잉 하락 경향, 도쿄 1991년에 상투지구 빠졌을 때 정상적인 것보다 더 빠지더라. 왜? 버블이 생기면요, 무너지면 나중에 정상적인 것보다 더 빠져요. 버블이 해소됐으면 그만 하락해야 되는데 그 하락의 관성이란 게, 즉 과잉 하락 경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더 빠진다. 그걸 조심하. 그때 만약에 다 털린다니까. 그리고 91년 일본과 2006년 스페인과 2021년 한국 15년 주기설, 이걸 제가 아까 봤던 그 인구 통계학이랑 그 관련된 그 영상 올렸던 게, 이게 지금 엘리엇 TV의 그 영상 중에 클릭 수가 제일 높은 그 영상이에요. 왜냐면 이런 주장하는 사람 처음이거든. 데이터도 없었을 뿐더러. 그리고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도 한국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를 이래서 서울 아파트의 미래가 암울하다. 그 다음에 독일의 공영방송 도이체 벨레에서 한국이 30년 전에 일본형 버블 붕괴를 따라간다. 리피팅, 사우스 코리아, 저펜, 이코노믹 버블 콜랩스. 자, 이거 실제로 보도됐던 거예요. 이게 지난달에 영상 했던 거고, 나중에 이제 그 프랑켄, 하버드 교수인가? 그렇죠? 프랑켄슈타인은 아니고 프랑켈 교수가 에브리띵 버블 터진다. 그리고 이 버블은 폰지 사기나 똑같은 거다. 빚으로 올리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또 빚으로 또 올리고 계속 메꿔놓는, 자산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돈으로 올린, 이건 터진다. 이건 폰지 사기랑 같다. 거기에는 서울 아파트도 포함됐다. 라는 거.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댓글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예요. 댓글. 이거는 좀 긴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키타님께서인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거 국내 쓰레기 언론들의 중국 부동산 폭망 여론 조장은 끝이 없다. 헝다그룹 이슈는 몇 년 전부터 기업 부채가 많음을 알고 있는 내용이다. 중국 부동산 버블로 중국이 금융위기가 온다고? 난 국내 쓰레기 언론 기사를 보지 않지만 정말 한심하다.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버블을 만든 정치인, 공무원, 건설사, 언론인이 자신들의 부동산 버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 부동산 버블을 이슈하는 것이다. 즉 이 얘기죠. 이분의 얘기는 우리가 잘못돼갖고 버블 터진 게 아니라 중국이 망해서 우리가 같이 망한 거다. 우리 책임 없다. 이제 이 얘기예요. 한국 부동산이 위험할까? 중국 부동산이 위험할까? 나는 한국 부동산 버블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중국 부동산 버블은 폭락해도 1인당 GDP 1만 불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4만 불 가까이 됐죠? 중국의 미래 성장성과 수없이 많은 부자 매수 대기자가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 부동산 버블은 변곡점에 와 있는 한국 성장성과 실거래가 조작과 같은 부동산 투기 세력의 조작에 의한 부동산 버블로 매수 대기자가 별로 없으며 그러니까는 지금 거래가 안 되죠. 매수 잠김 현상, 인구수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진짜 특히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줄어요. 2015년 부동산 3법을 국회의원들이 삭제하면서 빚내서 집사라는 정부 말에 부동산 투기꾼들이 시작한 한국 부동산 버블은 재건축과 재개발을 위해 정치인, 공무원, 건설사, 언론이 가격을 상승시켰고 2019년에 막을 수 있었지만 금리를 확 내려버렸죠. 전세계 유동성 이슈로 부동산 매수 심리를 국내 쓰레기 언론이 자극시키면서 다시 부동산 버블을 만들고 있다. 물론 중국 부동산 버블도 한번 터져야 하고 고속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부동산도 폭락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 부동산 버블이 터진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고민해야 된다. 한국은 삼성전자 위기, 탈세계화, 보호무역, 극심한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선진국 진입 정도 가능할까? 이것도 호재도 아니죠. 중국은 미중 패권 전쟁, 탈세계화, 보호무역, 인구 감소 등 비슷하게 위험이 있지만 큰 위험이 없다면 2028년에 미국 GDP를 넘을 것이며 위안화가 3대 기축통화 골드만삭스가 예측되고 있다. JP모건이 중국의 100% 출자회사를 설립하였고 블랙록은 중국 투자 펀드를 발매하는 등 미국 월가 세력들은 끊임없이 중국에 투자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으며 진짜 엄청 팔았죠. 삼성전자 특히 많이 팔았어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주식을 53조 원 매도하고 있다. 2021년에 대기업 기업 실적이 최대 호황이라는 와중에도 한국 반도체 수출은 9개월째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 어디에 투자하겠는가? 물론 중국이 미국의 패권전쟁에 폭망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이며 전쟁이든 기타 위험은 도사리고 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부동산 버블을 만든 한국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국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이 될지 공포스럽다. 이거 30년 이거 박승중재 얘기인데 이거 한국의 잃어버린 30년이 되지 않기 위해 또다시 재건축 재개발 이슈로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서 또다시 버블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좀 비판적인 얘기예요. 한국의 피케티 지수는 계속 상승하여 현재는 10까지 돌아왔다. 솔직히 저 피케티 지수 들어보긴 했는데 뭔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인구 감소를 뛰어넘어야 현재의 부동산 버블 가격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결국 유지 못한다는 얘기네. 지난 포스팅에서 얼마 전에 또 포스팅 했었나 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중국 부동산 매도를 포스팅했으며 중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다시 매수를 하자고 했었다. 이 투자 관점은 아마 이거 다 어떤 블로그나 여기다가 올린 본인의 글을 카피 떠서 여기다 붙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갖다 언제 다 타이핑하기는 어렵겠죠. 관점은 현재도 유효하며 중국, 일본, 터키, 헝가리 부동산에 관심이 가는 이유다. 여기 블로그 어느 블로그인지 좀 해주세요. 우리 구독자들 좀 방문 좀 할게요. 집값 상승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쵸? 다른 나라는 인플레 아파트값, 부동산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부동산 버블과 인플레이션을 넘어 하이퍼 인플레이션 또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부동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고민해야 한다. 투자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미래 성장성과 위험을 모두 검토하고 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모든 여건이 현재 환율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상승 속도가 강하다. 현재 1182원이며 1300원까지도 쉽게 도달 가능한 속도이다. 반면 국내 쓰레기 언론들이 중국 금융위기를 보도하는 중국의 위안화는 최저점 근처에서 상승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대. 우리나라만 문제네 진짜. 따라서 위안화 대비 원화 가격이 160원대에서 지난주 182원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제가 170원까지는 봤는데 182원까지 됐어요. 위안화 대비 원화 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시 230원까지 상승했었다. 그랬었어요. 저는 위안화를 거의 안 봐갖고 잘 모르겠네. 원달러 환율은 한국 가계부채 폭발과 한국의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환율은 그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알려준다. 좋아요가 50건이나 들어서 50개 엄지척이. 김영주님
레버 몰빵하신 분 약간 비판하시 댓글 달았네. 대출 상한 걱정하시길 다 막혔음. 결과가 보여주네요. 주택 증시 코인 거래량 급감중. 부채는 털고 채무자는 청산하고 가야 자본주의는 시장에 승기는 함. 이 김영준님께서 이거 글을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레버리지 몰빵이 갖고 올라가야 된다 그 얘기가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은 하락하는 걸 걱정하면서 쓴 거니까 아마 저도 이거 다 처음에 다 못 읽었어. 너무 길어서. 그래도 감사해요. 피터팡님, 모든 것은 환율이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진짜 환율이 문제예요. 나비님도 댓글 많이 써주시는 분인데, 피터팡님도 뭐 고수분이시고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말 쓰레기입니다. 우리 언론들이 중국 부동산 폭망을 강조하는 것은 중국에서의 폭망이 원자폭탄이라면 우리나라는 이 원자폭탄으로 수소폭탄으로 발생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다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책임과 원인을 중국발 부동산으로 전가하여 책임을 희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문제가 발생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희생양이 필요하며 그 희생양은 분수를 모르고 무지하게 과도한 부채를 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어리석은 그 희생양으로 늑대와 하이에나들이 잔치를 벌일 겁니다. 그 시기가 연준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으로 출발할 겁니다. 하이에나 잔치가 뭐냐면요. 폭락해가지고 완전히 그지 똥값 되면 또 줍줍하겠다. 하이에나가 원래 늑대랑 하이에나들이 이제 썩은 고기 자꾸 벌처펀드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유해조수 뽀로로? 뽀로로가 펭귄인데 유해조수래. 뽀통령인데. 격하게 쓰셨지만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보니까 댓글과 좋아요가 엄청 많은 게 보통 이렇게 많은 글은 보통 안 읽는데 그래도 많이 읽었나 봐요. 왜냐면 우리 엘리엇 TV의 댓글이 진짜 방송은 엘리엇 같은데 짱이야 댓글들은.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는 으르렁거려도 뒤로는 엉킬 대로 엉켜 파국으로 치닫을 수는 없죠. 중국이 미국 채권 넘버원 보유국. 맞아요. 미국이 채권을 후려간다? 그건 정말 전쟁이 아니고서는 안 되죠. 중국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경제 구조라 우리 관점에서 해석하는 건 말 그대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 전 세계 철강사 10인의 중국 철강사들이 대부분 차지하는데 규모 및 이익 기준, 국제 철강사 경쟁력 기준으로는 하나도 없죠. 왜냐? 국제 회계 기준을 안 따르기 때문에 평가 불가. 여튼 우리 기준으로 그 나라 예측하고 평가하는 건 웃긴 일입니다. 야금님, 맨날 산사댐 무너진다 이런 개소를 몇 년씩 해대도 해대는 유튜브도 있던데 그래요? 산사댐이 언제 무너진대? 올해 막 무너진다는 얘기도 또 하더라고. 또 1년 전 그 유튜브 영상에도 보니까 샨사댐 붕괴 그 얘기 있더라고 진짜로. 이 천년에도 친중파들이 많이 들어오네. 약간 뒷담거리네요. 플러스님, 길게 보면 한국은 통일이라는 거대 호재가 잠재해 있지 않나요? 당장 터질 건 아니지만 통일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고 통일을 전후해서는 약간 악재가 될 수 있어요. 혼란이 오기 때문에. 신희재님, 허니정님이 신희재님에게 이게 친중 개념인가? 님이 그렇게 느꼈다면 님 견해를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친중 개념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 정부를 조금 비판적으로 좀 쓰시는 훌륭하신 글인데, 티거님 담아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글이 좋으면 이렇게 퍼나르는 분도 있고. 키타님 플러스, 네, 통일이 호재는 맞으나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평양이 더 호재가 아닐까요? 서울은 분산되기 때문에. 아니야, 또 이게 상승 유튜버들은 뭐든지 해성 충돌하면 지구가 일부분 깎여 나갔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땅이 희소성의 부각으로 강남 아파트 오른대 또. 웃겨 죽겠어. 자, 오늘 댓글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 지금 캡처해놓은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읽어드려야 될 게. 근데 정말 유용한 댓글들만 제가 이렇게 캡처하니까 여러분들 댓글 다 못 읽으셨어도 저는 이제 제가 잘 모아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차트랑 영상이랑 하니까 참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 영끌 빚폭탄 또하는 3040 이러다 영털 벼락 빚건이 된다. 쏟아지는 경고. 한국경제 기사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길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친척집 가서도 엘리엇 TV 몰래 핸드폰으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할게요.